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 수다 오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선혁입니다. 자, 미증시는 현지 시각 27일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9.98포인트 상승하면서 41,250.50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도 전거래일보다 8.96포인트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역시 29.05포인트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우리 시장의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향방을 좀 가르게 될 예정이다 보니까 시장의 전망은 이 엔비디아의 실적에 굉장히 쏠려 있는 상태인데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컨센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이라도 아쉽게 나온다거나 또는 이 블랙웰에 관련된 이슈가 다시금 좀 불거지게 된다면 우려감에 이 주가가 다시 또 빠지진 않을까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 지수는 상승해서 마감을 해주었지만요. 여전히 조금 약한 섹터도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섹터인데요.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리비안을 제외한 전기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밤에 테슬라는 전일보다 1.8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전일에는 또 캐나다에서 관세 부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면서 M7 종목들은 혼조세 보이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의 가격을 절반 정도 낮추어서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간밤의 유가는요, 이 중동 리스크가 너무 과하게 부각됐다라는 평가에 2%가량 급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 시장에서는 좀 개별 종목 장세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 현재는 좀 하락세 걷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일단 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심리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 강보합권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마이너스권에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760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매도세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은 오후 접어들면서 기관이 매수세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우주항공과 국방업종 강한 모습이고요. 반면 가구, 전기장비, 석유, 가스업종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테마 종목별로는 딥테크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이 관련된 보안주가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보였습니다. 보안주 내에서도 특히 디지캡이 오전장에서 20%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센지랩과 모니터랩, 또 CQ센 시세 부출했었는데 오후 접어들면서는 상승분을 좀 반납한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정부 예산안 발표와 관련된 테마들, 특히 양자산업의 R&D 연구개발 지원금을 늘리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 오른 모습이었고요. 출산 장려 정책 관련해서도 내년도에 예산안을 증가시키겠다라는 소식에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모나리자, 꿈비, 메디앙스 모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후의 경제수다와 함께 시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 화제의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수요일에 함께해보는 세동대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 이슈 경제 시간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 전 짚어보는 특징적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정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세빈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시 5분에 흘러가고 있는 시황을 전해드릴 양세빈 캐스터입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화요일에는 2% 넘게 하락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올라온 것이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주었는데요.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0.07% 하락한 2,687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점차 하락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또한 0.41% 하락한 761.8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보시면 외국인이 4거래일째 물량을 덜어내면서 시장에 압박을 더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이 물량을 담아내면서 시장의 하락을 막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보시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물량을 덜어내고 개인과 기관은 담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영향을 받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빨간불을 켰습니다. 특히 하이닉스의 2% 넘는 상승분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외국인의 유입과 함께 상승장을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탈환하면서 2% 넘게 하락한 36만 8,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1.64% 상승한 98만 9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또한 어제부터 인베스터데이 진행 중인데요. 주주 환원 정책으로 장중 한때 빨간불을 켜면서 다시 하락 전환했다가 현재 4.4% 상승한 25만 8,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총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삼성전자와 함께 0.33% 상승한 6만 1,7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진펜트라 미국 수출 기대감과 함께 0.25% 상승한 20만 1,000원에서 20만 선에 완전히 안착한 모습입니다. 기아도 현대차와 함께 3.05% 상승하고 있고요. KB금융은 2.28% 하락, 신한지주도 지난 8월 중순부터 상승해오던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2위로 올라선 알테오젠이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0.63% 상승한 31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는 오늘 좀 강하게 끌어내려지고 있는데요. 2.94% 그리고 3.23% 하락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HLB는 0.12%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캠은 3.51%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총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어제는 빨간불을 켰던 삼천당제약이 1.93%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니가캔바이오도 0.42% 파란불을 켰고요. 휴델은 0.73%, 클래시스의 하락이 좀 눈에 띄는데요. 5%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다시 3.97% 오르며 시총 10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이제 다가올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우리 시장의 방향을 정할 텐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우리 시장의 방향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현재는 좀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 대장주 투톱이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는 조금 약한 흐름 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CXL 양산 소식 때문일까요? 2% 넘게 상승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도 이 엔비디아의 실적 기다리면서 조금씩 힘을 내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 마감까지 조금 더 양호한 흐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모습과 함께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순서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자, 현재 두 개의 전쟁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을 비롯해서 두 개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전쟁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장기전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글로벌 방산업체들은 웃음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무기 주문이 좀 쇄도해 나가면서 추후 3년간 이 글로벌 방산 업체들의 현금 보유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글로벌 15대 방산 업체가 520억 달러, 약 69조 1,440억 원인데요. 이만큼의 잉여 현금 흐름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해 나가고 있는데 2021년 말에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미국 5대 방산 업체는요, 같은 기간 동안 260억 달러의 현금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얘기해 주신 대로 각국의 정부가 이제 국방 예산을 늘려가고 있고 그러면서 방산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대만,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법안을 통해서 5대 방산업체와 협력사에 13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또 영국도 최근 3년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군사 원조에 76억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각국의 방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금량이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수 합병의 기회를 노릴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인메탈은 이달 초에 미국 미시간주에 본사를 둔 군용차 부품업체인 록 퍼포먼스와 9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방산 업체들이 조금씩 더 상승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 시장에서는 방산 업체들 중에서도 현대로템이 오늘 시장에서 시세를 좀 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수주 모멘텀과 실적 호조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분석과 또 현재까지 방산 업체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주가다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음봉 전환했고 0.19%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방산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평가되고 있으니까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4분기 수주 모멘텀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3분기 실적 호조 전망으로 우리 K2 전차의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거든요. 이 통상적으로 2차 계약분에는 1차 계약분보다 좀 다양한 옵션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계약 금액인 4조 5천억 원을 좀 크게 상회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군의 4차 양산 계획과 또 루마니아의 계약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게 된다면 4분기 신규 수주는 최대 10조 원을 달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현대로템은 글로벌 주요 방산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나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높은 자기 자본 이익률에도 불구하고 주가 순자산 비율은 가장 저평가되었다라고 증권가에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이러한 전망에 목표가를 기존의 5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인적 분할 이슈로 시세가 몰리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오후장에 접어들면서 상승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에 살짝 하락세를 보였다가 현재 오후로 접어들면서 다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내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거래가 정지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지만 이 하반기 수주 모멘텀에 역시 기대가 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K9 자주포와 이 천무의 인도가 지속될 것을 고려한다면 인적 분할 후에도 이 높은 수익성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K방산의 입지가 점점 더 글로벌 시장에서 굳혀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쟁이 이어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또 탄력을 받는 업종이 있다라는 부분은 또 투자자분들의 시선에서 조금 참고해 보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슈는요, 바로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 엔비디아의 이야기입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요, 이 향후 인공지능 산업의 향방을 좀 가르게 될 예정입니다. 자, 월가에서는요, 수년 내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다라고 지금 굉장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분기의 실적이 예상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이번 분기 실적 역시나 컨센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요, 지난 분기에 매출이 113% 오른 287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139% 급등한 0.65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칩을 생산하고 있는 대만의 TSMC의 최근 실적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실적 호조가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실적 역시나 좋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월가에서는요, 전반적으로 이 엔비디아가 여전히 월가의 예상을 상회하는 좋은 실적 낼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월가에서만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렇죠. 주식이 엔비디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에 최근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전용 칩이죠. 이 블랙엘의 출시를 연기한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전용 칩인 이 호퍼의 수요도 여전히 강력한 상황이고요.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 단순히 이 설계상의 실수라면 블랙웰의 출시 지연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거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엔비디아 문제를 굳이 꼽자면 너무 많이 상승을 맞아요. 했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이 엔비디아의 매분기 매출과 수익은 뭐 수백 %씩 증가를 해왔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자들이 지난 분기와 대비를 해서 이 매출과 순이익 성장률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진 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은 적어도 $300 이상의 매출이 나와야 지금 이 시장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적 발표가 있고 난 후에도 급등할 가능성은 그래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최근 미증시에서는요, 기술주에 대한 경계감이 좀 가득했습니다. 혼조 양상을 보이거나 또 하루가 다르게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특히 이 7월 초에는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수익성이 좀 악화됐다라는 소식과 블랙웰 출시 지연에 따른 악재들이 좀 겹치면서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또 주가의 회복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으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현재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 등락을 반복하는 분위기에 서학 개미들 역시 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분기의 실적은요,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업종을 둘러싼 피크아웃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AI 열풍의 지속 여부에 또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실적 발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이 실적 발표 임박한 상황에서 경계 심리가 시장에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 밤에는 엔비디아가 1.46% 정도 상승하면서 $128.3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 반도체주 역시도 이 흐름에 힘입어서 오늘 오전장 장 초반에는 조금 약한 흐름 보이기는 했지만 현재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2.69% 이상 상승하면서 179,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또 여기에 HBM뿐만 아니라 차세대 반도체로 꼽히는 CXL 2.0 양산에 속도가 좀 붙었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또 상승 탄력을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주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일까요? 네. 저도 모르게 엔비디아를 자꾸 응원을 하게 되는데 네. 자, 엔비디아의 이런 독주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 경쟁업체라고 볼 수 있는 AMD가 AI 칩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서버 업체인 JT 시스템을 인수했다는 소식도 이 엔비디아의 아성을 뒤엎을 수는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AI 전용칩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고요. 주가는 연초 대비 무려 163%, 또 최근 6개월 동안은 60% 이상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AMD를 살펴보면은 연초 대비 9% 상승 보였고요. 지난 6개월 살펴봤을 때도 14%의 하락. 이렇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역시 꺾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신규 블랙웰 라인업의 공급 관련 코멘트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시에 AI 소프트웨어와 서버 수요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현재 6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 왔습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정말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번에도 다시금 또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시장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게 된다면요, 이 AI 고점론, AI 거품론을 좀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시장에도 엔비디아의 훈풍이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볼 수다 주제는요, 현대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요, 현대캐피탈과 손을 잡고 캐스퍼 일렉트릭 전용 리스 금융 상품인 배터리 케어 리스를 27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터리 케어 리스는요, 배터리 케어 프로그램과 배터리의 잔존 가치를 선반영해서 리스 가격을 인하하는 새로운 구매 방식을 결합한 전용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배터리 케어 프로그램은 이 고객이 캐스퍼 일렉트릭을 리스하면 현대캐피탈 공식 앱을 통해서 수치화된 주행과 충전 습관, 그리고 배터리의 상태 등을 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요즘 또 전기차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포비아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때도 가장 먼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던 곳이 현대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전기차를 출시할 때마다 배터리를 공개하겠다라고 했었던 곳이 현대차였는데 그 약속을 잘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일단 현대차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이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현대캐피탈은 이 배터리 상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은 리스가 끝나고 난 후에도 30만 원의 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현대차는 이 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구매 방식을 적용해서 초기에 리스 가격도 낮췄습니다. 이 고객이 캐스퍼 일렉트릭을 5년 동안 신차 리스로 구매하게 되면요, 차량을 폐차하는 10년 후에 배터리 가격만큼 미리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캐스퍼 일렉트릭의 배터리 케어리스와 배터리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고객의 불안감을 좀 낮춰주고 전기차의 초기 가격을 낮춰서 조금 더 대중화시키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전기차 업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캐스퍼 일렉트릭이라는 신차를 내놓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좀 이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신차 출시로 현대차 굉장히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 미국에서는요, 올 10월 가동이 예정된 현대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대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재검토 이유는요, 이 환경보호단체가 공장의 물 사용 지역이 좀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잠재적인 걱정을 하면서 문제를 좀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는 전기차 전용 공장의 가동 계획에 좀 막판 변수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이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현대차는 전날보다 하락한 채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중한 때 24만 4,500원까지 내려갔다가요, 오후 들어서는 반등 보이고 우려했던 큰 하락폭은 아니었다였는데 오늘 현대차의 흐름을 보시면 분위기 좋습니다. 잘 달리고 있고요. 엎치락 뒤치락 하긴 했지만 오후장이 되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이 전기차 공장의 환경 허가 재검토 이슈, 아무래도 그렇게 큰 파급력은 아니었다라는 분위기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조지아주의 현대차 전기차 공장은요, 투자액만 약 76억 달러에 달하는 지역 내에서 추진한 경제개발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이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 한 대당 약 1,000만 원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장은요, 지난 2022년 10월에 약 10조 원을 투자해서 착공을 했는데요. 올 10월 조기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환경 허가 재검토 잘 통과해서요, 우리 미국에서 또 잘 달리는 현대차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수다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우리 시장 어느새 마감까지 약 6분여 앞두고 있습니다. 마감 직전 우리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죠? 이 시각 특징주 탑5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 보인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인상적인 모습 보인 종목들 5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보시겠습니다. 5위는 하이브입니다. 미니진 어두어 대표이사가 해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5월부터 이어진 경영권 탈취 논란 갈등이 이제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도어는 어제인 27일 이사회를 열고 하이브 최고 인사 책임자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는 해임 후에도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는데요. 일명 미니진 걸그룹인 뉴진스 프로듀싱도 계속하게 됩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모 회사인데요. 메리츠증권 김민영 연구원은 하이브가 어도어 신임 대표를 선임한 것에 대해 리스크 해소로 보기는 이르지만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보완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기관이 6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2.77% 상승한 18만 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 보시겠습니다. 4위는 코웨이입니다.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어저께 이제 얼음 정수기 판매량에 힘입어서 2분기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렌탈 계정수가 1,000만 개를 돌파했으며 2분기 얼음 정수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나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국내 매출은 전년 대비 11.1%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신한투자증권 조상훈 연구원은 코웨이의 가이던스 초과 달성을 예상하며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현재 전일 대비 4.1% 상승한 6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보시겠습니다. 3위는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가 코로나19 치료제인 제프티의 임상 3상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어제인 27일 장 마감 후에 현대바이오는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식약처에 승인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지난해 4월 고위험군 환자 120명을 포함해서 19세 이상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2상에서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투약 후 코로나19 증상 12가지가 개선되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이번 임상 3상 시험과는 별개로 기존 임상 시험 결과를 토대로 제프티의 긴급 사용 승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14.97% 상승한 2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보시겠습니다. 2위는 한빛소프트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딥페이크 서울대 N번방 공범이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죠. 방심위도 전체 회의를 소집해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딥페이크 관련주가 연 이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빛소프트가 보유한 딥페이크 대응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연 이틀 상승세인데요. 어제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한빛소프트는 지난해 2월 이 기술에 대해서 미국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전거래일 대비 13.97% 상승한 2,610원에 거래 중입니다. 그 외 보안주인 신시웨이, 디지캣, 지니언스들도 함께 상승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1위 보시겠습니다. 1위는 대봉 LS입니다. 세계 최초 올인원으로 피부 친화 신기술 접착성 하이드로겔을 개발해서 상용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인 28일 대봉 LS는 국소 상처 관리를 위한 올인원 접착성 하이드로겔의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봉 LS가 개발한 세계 최초 신개념 피부 접착 기술을 이용하면 다른 제품들이 보유하지 못한 상처 봉합 및 유해물질 차단이나
보습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기존 제품들은 수분이 있으면 접착력이 떨어지는 데 반해 이 제품은 반대로 수분 친화적으로 빠른 상처 봉합을 이루어내므로 속효성의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국제 논문 등을 통해서 이 기술이 알려지면서 유럽의 플랜헬스로부터도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룩셈부르크의 회사죠. 네, 국제 논문 등을 통해서 이제 유럽에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해외 수출에 대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한가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29.98% 상승한 15,65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까지 특징주 탑5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마감 시황도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우리 시장 내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장은 좀 더 눈치를 보면서 오늘 다소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의 경우 전일 대비 0.07% 하락한 2,687.4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모두 약보합권에서 오늘 마감해준 모습이네요. 코스닥도 오늘 전일 대비 0.3% 하락한 약보합권에서 762.6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함께 동반 매수해줬고요. 외국인이 오늘 팔자세 보였습니다. 개인 1,065억 원, 기관 2,382억 원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현재 3거래일 연속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779억 원 매도했는데요. 현재 5거래일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이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홀로 매도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681억 원, 기관이 99억 원. 기관은 5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해줬고요. 외국인은 현재 824억 원 매도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전 중에는 약세 흐름 보였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걸까요? 오후 들어서 막판에 상승으로 전환해줬습니다. 각각 0.79%, 2.46% 상승해줬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의 훈풍에 힘입어서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전일 대비 1.85% 상승한 99만 1,000원에 마감해줬습니다. 장중 10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100만 원을 끊임없이 노크하는 모습, 언젠가는 100만 원을 넘어설 것 같은 기대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CID 행사에서 주주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4.65% 장중 막판에 상승 전환해줬습니다. 25만 9천 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알테오젠 이번에도 바이오주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1.27% 상승하면서 오늘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공고히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31만 9천 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반면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오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HLB도 오늘 바이오 섹터 강세에 힘입어 함께 상승해준 흐름입니다. 네, 요즘에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주도주가 있다기보다는 테마별로 빠르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세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남은 방송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막판에 다시 한번 또 지수가 바뀌게 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2,689.8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762.5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좀 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래도 선전을 해주고는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지수 상승까지 이끌어내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감한 우리 시장, 내일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반등해주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경제 시간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요, 이 9월의 금리 인하 방침을 이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연준의 첫 금리 인하 폭이 과연 베이비 스텝일지, 빅컷일지가 이제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로 이끌게 되었군요. 네, 올해 총 1%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3번 정도 남은 FOMC 회의 가운데 적어도 한 번은 빅컷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이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FOMC 회의가 드디어 끝이 났고요. 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입에 우리 전 세계가 주목을 했었습니다. 자, 정책 조정의 시간이 도래했다라면서 연설을 좀 시작을 했어요. 9월 FOMC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월의 발언 중에서 금리를 얼마나 신속하게 내릴지 그리고 어느 정도 내릴지에 대한 힌트를 완벽하게 찾기는 조금 어려웠거든요. 이 거대 투자은행 분석가 등 빅컷 가능성을 좀 언급하고 있는 월가의 목소리는 논리적인 분석이 좀 이어진다기보다는 약간 화려한 언변에 좀 가깝습니다. 연준은 물가 관리에서 고용시장 안정으로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이 바뀌는 과도기적인 상황인 만큼 이 물가와 고용시장 데이터 함께 좀 신중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빅컷의 가능성 얼마나 보고 계실까요? 미국의 연준이 9월 11일과 12일 날 열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0.25% 인하되는 것은 100% 확실하고 지금 현재 0.5% 빅컷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한 30% 정도 확률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이번 달에 4.3%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왔고 또 물가 수준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달에 2.9%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은 올 연말까지 2%로 낮추는 게 목표인데 이렇게 고금리가 한 1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드디어 미국의 물가가 잡혔다. 미국의 물가가 잡힌 대신 원래 7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은 이유가 바로 미국의 실업률이 4.3%나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의 경기가 악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지표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높게 나왔고 예상 이상으로 실업자 수가 많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은 0.5%나 빅컷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연방준비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는 앞으로 매년 1%씩 낮추는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5.5%인데요. 올 연말까지는 4.6%, 또 내년 연말까지는 3.6%, 또 2.6까지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저는 1%대까지 계속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는 과거 1980년에 21%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하향해서 약 90% 확률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계속 내립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GDP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성장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이자율이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확률적으로 90% 확률로 계속 인하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코로나라든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된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4.3%나 실업률이 높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0.5% 빅컷을 인하할 확률도 약 한 40% 정도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악화 수준을 알려주는 미국의 높은 실업률 때문에 아무래도 빅컷 가능성을 30%에서 40% 정도 예상한다고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낮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또 이어서 나눠볼 얘기가 이 미국의 기업 공개 시장이 최근 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9월이 통상 IPO를 하기에는
좋은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달 초에 주식시장이 워낙에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상장을 고려 중이던 기업들이 올해 중에 상장을 나설지 아니면 내년으로 미룰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교수님 이 IPO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IPO라고 하는 게 이제 주식을 상장한다, 주식을 공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일반 공모주 청약을 받지만 미국의 IPO는 기관 투자가에게만 줍니다. 일반 국민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 IPO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현재 상장 기업이 2,500개 정도 상장되어 있고 매년 100개의 기업이 상장합니다. 한국에서는 100개의 기업이 상장하는 대신에 매년 20개의 기업이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량한 기업,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시가총액 1등 기업에 투자하라. 또는 각 업종에서 1등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주식을 공개하고 상장을 할 때 주식이 하락이 되고 성장할 때 주식을 공개해야만 그 배수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 야놀자도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 시장이 좀 식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와 같이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되고 약 한 35% 정도 급락을 했었습니다. 상당한 부분을 회복하긴 했지만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다가 지지난 금요일과 월요일에 크게 내렸었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냉각되어 있고, 우리가 주식을 공개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주식이 화랑이 되고 성장할 때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 상장시장이 좀 주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상장을 하지 않고 미국에 상장하는 게 뭐 쿠팡이나 야놀자나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은 상장을 하게 되면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한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쿠팡이 시가총액이 한 7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상장했을 때보다 한 10배 정도 더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미국이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가총액도 10배 정도 더 인정을 해주고, 또 경영자, 창업자에 대한 의결권을 미국은 10배를 더 쳐줍니다. 그러니까 창업자가 본인의 지분이 뭐 10%, 20%밖에 안 되더라도 그 10배를 바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주주나 창업자나 모든 주주가 한 주가 한 개의 권리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등 의결권이 없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렇게 한국의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차등 의결권 제도라든지 이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더 많이 한국에 상장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미국에 상장을 했던 뭐 드림이라든지 몇 개의 기업이 있는데 다 부도가 나거나 청산된 기업도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상장하는 그 요건이 상장은 굉장히 쉽지만 그 기업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명심을 해야 되겠고,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는 미국의 ADR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거래되지만 미국에서도 거래는 할 수 있다. 결론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어야만 미국의 IPO 시장도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 좀 시장 자체가 냉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IPO 시장 역시나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해져야 IPO 시장도 힘을 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안 좋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좀 인플레이션 잡기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금 인플레이션을 다잡은 것이 3년 만인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겨도 인플레이션 다시 잡기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야후 파이낸스의 릭 뉴먼 수석 칼럼니스트는 경고를 했습니다. 27일에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나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모두 더 많은 인플레이션을 위협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두 후보 모두 인플레이션을 좀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인플레이션 전망, 우리 뭐 사실 얼마 전까지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플레이션 이제는 조금 잡혀가고 있다 싶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까요, 교수님?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25일 날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한 몇 달 안 남았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0%에서 5.5%까지 끌어올려서 미국의 물가를 9%에서 2.9%까지 낮췄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두 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 트럼프가 됐을 때는 플러스 0.3% 물가를 인상시킬 것이고 해리스도 플러스 0.2% 인상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경기를 부양해야 됩니다. 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관세를 최고 60%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이나 일본이나 우방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20% 올리겠다. 지금 현재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약 한 3%밖에 안 됩니다. 한 2.5%, 3%인데 이미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25%, 4분의 1은 25%나 되는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20%, 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60%까지 올리게 된다 그러면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60%만큼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 국민들이 그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사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관세를 크게 올릴 것이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민주당 후보인데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주택 보조금 정책, 첫 주택을 구입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로 한 3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네. 또 대학에 대한 학자금을 또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모든 가격이 크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리게 되면서 가격 인상 유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재정 정책입니다. 국가 예산을 가지고 이제 재정을 집행하는 거고, 통화 정책이 바로 은행의 이자율을 가지고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재정 정책은 미국 정부가 하는 거고, 재정 정책, 금융 정책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 지금 현재 670조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 우리가 이자율을 가급적이면 낮추고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또 긴축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에 국가 예산은 딱 3.2%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약 한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물가 인상률만큼만 국가 재정도 늘리겠다는 것이고, 최근에 정부 정책이 굉장히 엇박자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월 초기만 해도 집값의 90%를 대출해 주면서 집을 사라고 많이 부추겼는데 우리나라도 9월 달부터 DSR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네. 최근에 정부도 다시 가계 부채가 좀 증가하고 집값이 급등하게 되니까 대출을 규제하겠다. 지금 현재 저는 정부가 주택의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수요 억제 정책, 국민들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못 받게 하고 대출 금리를 올려서 가계를 줄이겠다. 이런 정책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시장 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경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와 같이 미국에서도 재정 정책을 확대해서 미국의 물가 인상이 되더라도 경기 부양에 당연히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아마 그 취임을 1월 달에 하게 됩니다. 한 1월 15일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새로운 대통령은 누가 당선되든지 상관없이 미국의 물가를 인상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경제 정부의 엇박자 정책, 부동산 정책이나 대출 시장에 있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택 공급을 빨리 좀 늘려야 되겠고, 또 대부 시장, 대출 자금 시장에 있어서도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또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당선이 되던 간에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좀 막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또 그 다음 정부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9월 10일에 이 트럼프와 해리스의 첫 TV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토론회도 굉장히 또 주목해 보시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좋은 말씀 함께 해주신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